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좀 재미없는 표현이지만, 이제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으로 좀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안 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만 아시는 회사의 기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투자를 해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정보들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을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경우는 보통 그런 어떤 특정한 정보들에 의해서 그 정보를 아는 분들은 이제 미리 주식을 사고 파셔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시장을 비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상대적으로 뭐가 더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 구분하는데, 미국 시장이 확실히 한국 시장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투자자 참여가 워낙 많고요. 한국 시장에 전 세계 투자자가 와서 투자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 시장은 전 세계인이 투자를 하죠. 미국 S&P 500에, 나스닥에, 애플에, 종목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혹은 투자자가 뭐 그분만 아는 정보를 통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으로 불리고, 한국은 그것보다 좀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얘기해서 이제 효율적과 비효율적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 시장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흔드는 게 불가능, 완전히 투명한 시장이고, 한국은 아무래도 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의 그 시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대답해 주실 때도 금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사실 그 금리만 어느 정도 잘 파악해도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금리와 주식시장은 요즘은 이제 시장의 금리가 떨어져야지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뭐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뭐 금리와 주식시장이 반대다 혹은 뭐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라는 것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혹은 뭐 시장마다 그 나라의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성장이라는 개념이 뭐 하실 수 있지만, 뭐 중국의 뭐 GDP 성장률이 뭐 5%,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8% 이렇게 나라가, 국가가, 지역이 성장을 하는 성장에 걸맞는 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보다 너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에 걸맞지 않는 낮은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주가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성장보다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아주 타이트하게 시장을, 그러니까 유동성이 흐르지 않게 수도꼭지로 완전히 잠궈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너무 말라버려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이제 금리가 그 국가에 혹은 그 시장의 적정한 수준의 금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유동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금리뿐만 아니라 이런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이런 또 경제지표들을 같이 또 파악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알 수 있는 그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하시고 계세요? 사실 이제 지표 같은 것들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데, 이것들이 이제 그런 지표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깔때기처럼 다 모여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가져가게 할 거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처럼 지금 실업률이 너무 낮게 유지되는, 역사적인 낮은 실업률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조금 긴축, 이제 사람들이 고용이 잘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좀 높여서 긴축으로 가서 이제 뭔가 경기를 좀 식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그것들이 주식시장에 결국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도 당연히 큰 그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크로 상황들을 지켜봐야 이게 전체적으로 계절이 가을, 겨울인지
봄, 여름인지 이게 두 개로 구분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혹시 봄, 여름이 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서 내가 지금 혹시 종목을 잘 못 고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시장이 올라가니까 큰 손실이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표들은 기초 공부인 것 같아요. 개별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그걸 저희는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매크로를 먼저 공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인지 나쁠 때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점점점 좁혀서 어느 산업, 어느 테마, 그 안에 종목 이렇게 좁혀가는 게 이제 정석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급 전환하면서 네. 초반에 감염자가 엄청 폭증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괜찮아지면서 리오프닝이 올 거다 아니면 또다시 패닝에 빠질 거다 이런 양단론이 있는데 네. 앞으로 중국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중국은 이미 PMI나 뭐 PPI나 이런 지표들이 이미 확연히 턴어라운드 이제 좀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도 중국의 통계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홍콩에서 살았거든요. 감염자 이런 숫자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는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중국의 본토, 북경이나 이제 상해가 있는 본토의 인구가 거의 감염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물건들이 이동하는 물동량 말고 사람들도 뭐 최근에 뭐 지하철을 타는 사람, 뭐 열차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 탑승객들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 봐서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돼서 뭐 다시 봉쇄로 가거나 이런 위험의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다음 국면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도 움직이면서 중국 경제도 좀 살아나고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주식시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큰 변수잖아요. 네네네. 가스,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뭐 곡물, 방산시장, 물류, 유통시장 변수가 이 전쟁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맞습니다. 이런 그 전쟁 이슈가 주식시장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 좀 부탁드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상황 때문에 뭐 한때 막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도 그렇고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요. 그래서 폭등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군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요즘 김밥도 한 줄에 8,000원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냉면도 뭐 15,000원씩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너무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먹는 걸로 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음식료 값이 오르면 제가 사봐야 되는 책, 영화는 못 보잖아요. 밥을 먹느라. 그러면 내가 제한된 소득 안에서 저의 자원이 다 음식으로 가고 그럼 책이나 영화에는 자원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의 자원이, 네. 저의 돈이. 그러면 음식은 그나마 또 괜찮은데 거기 또 원가가 올랐으니까 남는 게 없다고 하실 거고. 먹는 건 그래도 사소해야죠. 네. 네. 근데 영화나 책, 제가 안 사보는 영화나 책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럼 영화나 책 산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야 될 곳에 돈이 못 가고 자원이 이제 배분이 안 되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산업들이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도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그 주식들 꼭지점이 2021년 말이었잖아요. 네. 하락장 전까지 특히 뭐 미국 기술주 대장주들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네, 네. 그만큼 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네. 올라갔었으니까. 최근에 1월 달에 다시 또 그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는데 네. 기존에 있는 대장주들이 계속 재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야의 다른 종목들이 생길지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기술 성장주보다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일률적으로 뭐 가치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넓긴 하지만 실적 기반의 탄탄한 기업들이 조금 잘 갈 것 같다. 꿈을 먹는 예전에 테슬라란 종목을 PDR이라 그랬나? 이제 드림 레이셔라고 PER이 아니라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네네. 그것도 1, 2년 된 것 같네요. 네네. 장밋빛 미래만 있고 실제로 지금을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사실 올해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IT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 기반이 있고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회사들은 올해 더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작년에 이제 하락했던 하락분을 굉장히 많은 폭 만회하거나 혹은 더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